밀착하는 한미일 국방부. 지금 국방부 장관 회담이 지금 준비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동북아 정세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특히 최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거 지금 최근에 그 국방부 장관들끼리 지금 장관 회담이 있었나 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북아 정세의 변화. 미국과 대만의 밀착 관계는 벌써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대만 간의 비공개 고위급 군사 안보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네. 이걸 통해서 대만에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를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국은 대단히 경계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일은 아니고, 네. 그동안 이제 세계화의 진전, 자유교역의 증진,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성장, 이것을 또 경계하는 미국의 눈빛, 뭐 이런 것들이 최근 한 10여 년간 진행이 돼 왔잖아요. 네.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노골적인 관세 장벽을 쌓고 네. 중국 봉쇄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유럽까지 동원한 그 나토 동진과도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토가 확장이 되면서 나토의 그 대적 바르샤바 조약교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 네. 그러면 존재의 의의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으로 거의 집단안전 보장 체제에 준하는 집단 방위 체제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집단 방위, 과거의 나토의 근본 취지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러시아 블록을 대항해서 적을 상정해 놓고 대응하는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대하고 상정한 적이 없어졌는데 이걸 왜 유지해야 되지 하는 네.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나 미국은 이걸 해체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동진을 했어요. 동쪽으로 쭉 진전을 시키면서 러시아를 위협을 해갔죠. 네. 이런 과정에서 나토는 스스로 본인들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토를 활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방향까지 설정을 하고, 또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동안 한쪽의 발은 동맹으로 묶여 있으나 한쪽 발은 상당히 유연하게 전략적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을 이번에 아예 잘 됐다. 두 발을 다 묶자. 해서 네. 이제 한미일로 묶는 작업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 네.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이게 나타난 결과가 미국과 대만의 밀착 이런 네.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요게 이제 매년 6월 달 되면은 그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이라는 네, 곳에서 그렇죠. 아시아 안보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때마다 미 국방부 장관이 꼭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 장관이 오니까 한국 국방부 장관, 일본 방위성 네. 장관이 와서 우리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이 딱 서 있으면 셋이 같이 모일 수밖에 손잡고 없는. 서로 눈도 안 쳐다봐요. 우리 한일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북한의 미사일의 경보 훈련이라든가 탐지 식별 대응 훈련을 같이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해도 뭐 이렇게 크게 뭐 국제사회가 뭐 비난은 하는데 맞아요. 자국 병력도 파악 안 하고 보니까 이 학습 효과가 중국이 혹시 대만을 이렇게 침범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떻게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미치냐 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엄중한 상황인데, 그래서 미 의회에서 대만 지원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례 없는 규모의 그 국방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의 국방 차원으로 되면서 거기 줄 세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새 정부가 미국과의 연합 방위 태세라든가 동맹 체제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돌격대장처럼 저요! 그래갖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동맹을 강화하는 측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대만 이슈가 과연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렇게
폄하 그 영향을 그 과소평가해야 될 정도로 그런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노선이 우리 한반도에 아주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만 NSC 그 비서장의 그 행보에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만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대만은 중국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북중 관계의 정보 라인, 오전에도 뭐 정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보 라인을 아주 예의 깊게 그리고 아주 긴밀하고 유용한 정보가 나오는 소스입니다. 거기가. 대만이요? 대만이요. 오. 대만의 정보력 장난 아닙니다. 아, 그래요? 대만 북중 관계는 대만처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안보가 좀 섞여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요즘 최근에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신냉전 구조로 고착되는 게 아니냐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 박진 장관이 지금 미국에서 발언한 한일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지소미아. 다 구체적으로 또 보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만과 미국의 관계, 특히 대만 NSC 비서장의 행보 이런 것도 우리가 여타 국가의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행보에 버금가게 아주 중시해야 되는 네. 그런 새로운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네.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쟁 초기 미국은 저 러시아를 향해서 그 온 자유 진영이 모두 다 대동단결해서 이제 제재를 해가지고 그렇죠. 러시아를 고사시킬 것이다. 혹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푸틴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네. 했죠. 네. 그러나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는 게 러시아로서도 또 그 정당성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말발굽 모양의 그 동남부 지역은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돈바스 지역. 예, 그 지역이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17% 정도 인구가 있는데 본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정체성도 러시아인이고 이게 이제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을 덤으로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편입을 보내줬죠. 시킴으로써 네,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문화적 정체성도 러시아인이고 그 전략적으로도 반드시 흑해 진출을 해서 필요하고 크리미아 반도까지 네. 이런 상황에서 자꾸 나토는 동진해오고 네. 목을 죄고 버퍼 스테이트가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토에서 흡수한다 그러고 이걸 방관하기가 어려웠죠.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이해하고 있는 서방으로서는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고사작전을 하겠다라는 강경 발언까지 했으나 네. 결국 그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러시아는 평온하게 뭐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샹그릴라 대화 이게 지금 한미일 3국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연례적으로 했었는데 중단이 됐었어요. 2019년 11월 이후에 중단이 돼서 최근에 이제 2년 7개월 만에 공조 회복을 과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 안 쳐다보더라고요. 네, 일본과 우리나라 그 국방부 장관 서로 안 쳐다보는데 어쨌든 다 자리를 함께 했고 지금 이 속에서 그러니까 북중러 그다음에 그 미국 그렇게 해서 그 신냉정 체제 요게 지금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냉전 체제가 도래한다. 그래서 북한의 행보를 잘 보면은 네. 북한의 모스크바 주재 대사 신홍철 대사가 그 우크라이나 아까 지금 동북부 돈바스 지역 그쪽까지 직접 방문했다는 방문했어요? 첩보도 나오고 있고 네. 또 모스크바에서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관계관들을 묻혀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분석을 하고 첩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뭐냐 봐라 우크라이나 핵 포기하더니 저망신 나하고 저 꼴 났다 이런 그 메시지를 또 취합을 해서 본국에 보고하는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동북아의 안보 질서나 유형이 이 전략적인 그 지략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거야 뭐 누구나 환영하고 환영하죠. 또 네. 새 정부가 또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대환영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과 한미일까지 더 강화해서 대만을 어떻게 사수하려는 미국의
어떤 전략에 너무 돌격대처럼 선봉장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또 전문가들은 신냉정 체제 하에서 이 서해 쪽을 상당히 이제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금 계속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대만도 있고 또 북한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이 정책 추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참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끼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 지금 나토 참석이 예정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가는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글쎄요. 이게 누군가를 초청했으면 선물을 들고 오라고 메시지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외교는 무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기브 그렇죠. 앤 테이크. 예. 그 나토는 우리가 회원국이 아니고 옵서버에 준하는 동아시아 국가 9개 중 하나인데 네. 여기에는 이제 미국 때문에 엮인 그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이 포함돼서 초청을 받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가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제가 없어요. 의제가 없군요. 우리 대통령으로서 이제 크게 할 의제가 없어요. 다만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 청구서가 제시되지 지난번에 않겠느냐. 받았잖아요. 우리 그 청구서. 조금 더 값싼 무기 네. 대량으로 폴란드 우회해서 지원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는 좀 부담을 안고 가는 회의일 겁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6위의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 우리가 옵서버를 참가한 초청국가지만은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또 새 정부 출범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세계 미디어가 관심을 보일 겁니다. 네. 거기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익뿐만 아니고 너무 과도한 그 우리가 안보 비용을 또 추가로 지불해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각에서 얘기되는 뭐 마드리드가 너무 유명한 관광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또 어느 분들은 영화의 그 어떤 거장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뭐 거기서 영화관 관람하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는데 네. 그런 차원은 좀 너무 본질을 회도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 안전을 이뤄가는 중추적인 그 리더 국가로서 이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하는 옛날에 해외 가서 배워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했는데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하는 경제 안보의 모든 상황에서 그 우리가 BTS가 활동은 중단했지만은 대한민국 배우려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아주 치밀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쯤이면 네. 이런 회의에 다자 회의에 갔을 때 그 이제 개별 정상회담들이 많이 있죠. 나와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일본은 뭐 단호하게 뭐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불과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할 다시 얘기 만나서 없다. 할 얘기도 없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다른 일정이 안 잡힌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되면 대개 그 현지 공관들과 예의관들은 대단히 그 부산하게 그쵸, 접촉을 골아프죠. 하면서 네. 의제를 잡고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그냥 고민이 깊다는 뜻이겠죠. 가서 뭐 원하는 대로 그냥 약조만 하고 그냥 돌아오는 이건 참 그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정상의 해외 외교 행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앞서네요. 네, 실익이 없는 외교 무대는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을 걱정시키는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국방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는 스마트 국방 안보 여기서 부족한 내용은 시원한 국방TV에서 또 계속 재밌는 정보들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영TV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시국TV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